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소피의 세계 2부에서 마지막 비에르 켈리와 계몽사상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피의 철학 세계에서 마음껏 철학의 세계를 누벼보겠습니다. 비에르 켈리, 증조할머니가 집시 여인에게서 산 요술 거울. 힐데 멜레크크나그는 릴레산에 있는 오래된 선장의 별장 다락방에서 잠이 깼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지만 벌써 주위가 환하다. 넉넉한 아침 햇살이 온 방을 가득 채웠다. 힐데는 창가로 걸어가면서 책상 위에서 탁상 인력 한 장을 찢었다. 1990년 6월 14일 목요일. 힐데는 뜯어진 인력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1990년 6월 15일 금요일. 이제 인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힐데에게 그 숫자가 빛을 내며 다가왔다. 이미 1월부터 힐데는 인력에 이 날짜에 15살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15일에 15번째 생일을 맞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체험은 평생 다시는 없을 것이다. 15살. 힐데가 어른으로서 맞는 첫날이 아닌가. 힐데는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오늘은 방학 전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1시에 교회만 가면 된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일주일 뒤에 드디어 레바논에서 아빠가 돌아온다. 아빠는 성세례 요한 축일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힐데는 창가로 가서 정원과 작은 선창, 배 창고를 바라보았다. 여름철 돛담배는 아직 안 보이지만 낡은 노젓는 조각배가 선창에 묶여 있다. 비가 많이 오고 나면 힐데는 조각배의 고인물을 퍼내야 한다. 작은 책을 자세히 읽는 동안 힐데는 문득 67살 때 조각배 속에서 기어들어가 혼자서 노를 젓다가 물에 빠져 겨우 무트로 기어오른 일이 떠올랐다. 빽빽한 숲 사이를 기어서 앞들에 다다르자 엄마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엄마는 배와 노가 저 멀리 피오르 위로 떠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지금도 힐데는 가끔 혼자 저편으로 떠내려가는 버려진 조각배 꿈을 꾼다. 그건 기억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경험이었다. 정원은 특별히 울창하지도 잘 손질되어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원은 컸고 힐데의 것이었다. 바람에 시달리던 사과나무 한 그루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까치밥나무 몇 그루는 간신히 겨울의 모진 폭풍을 이겨냈다. 바위와 덤불 사이 작은 잔디밭에는 낡은 그네가 있다. 그네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몹시 외로워 보인다. 방석이 벗겨져 있어서 더 초라해 보인다. 아마 비바람을 피해 어제 저녁 힐데 엄마가 집안에 들여놓은 모양이다. 정원 전체는 자작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자작나무 덕분에 아주 심한 폭풍에서 조금이나마 보호를 받았다. 이 나무들 때문에 이 땅은 100여 년 전에 비에르 켈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힐데의 증조 할아버지는 19세기가 끝날 무렵에 이 집을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큰 범선의 선장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선장의 별장이라고 부른다. 정원은 비가 심하게 내린 간밤의 흔적이 남아있다. 힐데는 천둥 소리 때문에 여러 번 잠을 깼다. 이제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 지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건조해서 자작나무 옆에 보기 싫은 노란 얼룩이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방금 씻은 것처럼 생생하다. 게다가 오늘 아침은 힐데의 어린 시절 전부가 천둥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 꽃봉오리가 피어나니 마음은 괴롭구나.
스웨덴의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던가? 아니, 핀란드 사람이었던가? 힐데는 증조 할머니 때부터 서랍장 위에 걸려있는 커다란 청동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힐데는 예쁜가? 그래도 못생긴 편은 아니겠지? 대충 둘 사이 중간쯤인 것 같다. 힐데의 머리카락은 긴 금발이다. 힐데는 자신의 머리가 더 밝거나 더 어두운 색이기를 바랐다. 지금 머리는 너무 평범해 보였다. 물론 힐데는 자신의 부드러운 곱슬머리가 좋았다. 친구들은 머리를 구불거리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힐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또 자신의 녹색 눈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힐데의 고모와 삼촌들은 내 눈이 진짜 녹색이니? 하며 허리를 굽혀 힐데의 눈을 들여다보곤 했다. 유심히 거울을 바라보던 힐데는 거울에 비친 얼굴이 소녀의 모습인지 젊은 여자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몸은 이미 어른과 비슷했지만 얼굴은 아직 풋사가 같다. 이 오래된 거울에는 언제나 아빠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예전에 이 거울은 아래층에 있는 아뜰리에에 걸려 있었다. 그 아뜰리에는 배를 넣어두는 창고 위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곳을 서재, 밀실, 직필실로 쓰고 있었다. 힐데는 집에 있을 때 아빠를 알베르트라고 불렀다. 알베르트는 늘 대작을 쓰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한 번은 장편 소설을 쓰려고 시도했지만 아직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다. 섬생활에 대한 시와 단편들은 주기적으로 꽤 자주 지방신문에 실렸다. 힐데는 알베르트 크나그라고 인쇄된 아빠 이름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다. 릴레산에서 이 이름은 어떻든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알베르트였고. 아, 거울. 오래전에 아빠는 이런 농담을 했다. 원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윙크는 할 수 있지만 두 눈을 동시에 깜빡이는 건 거울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청동 거울은 예외인데 그건 이 거울이 증조 할머니가 결혼 직후에 한 집시 여인에게서 산 오래된 요술 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힐데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이 거울 앞에서 눈을 깜빡거려 봤지만 동시에 두 눈으로 윙크하는 일은 자기 그림자에서 빠져나오는 일만큼이나 어려웠다. 결국 힐데는 이 오래된 갑오를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 내내 이 불가능한 일을 계속 시도했다. 힐데가 오늘따라 자꾸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15살. 이제 힐데는 자신의 침실용 탁자로 시선을 돌렸다. 큰 소포 꾸러미가 하나 놓여 있다. 소포는 예쁜 하늘색 종이와 빨간 비단끈으로 포장되어 있다. 생일 선물이겠지. 바로 그 선물일까? 힐데의 아빠가 보낸 많은 비밀이 담긴 선물. 아빠는 레바논에서 보낸 많은 엽서를 통해서 계속 묘한 암시를 보냈다. 그러나 아빠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검열하고 있었다. 아빠는 이 선물이 자라고 또 자라난다고 편지에 썼다. 그리고 힐데 아빠는 힐데가 곧 알게 될 한 소녀, 모든 엽서의 복사본을 보낸 소녀에 대해 넌지시 기띔했다. 힐데는 엄마에게 아빠가 말한 편지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엄마도 아는 바가 없었다. 가장 이상한 건 그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암시였다. 힐데 아빠는 유엔에서 큰 소식을 가지고 일했다. 그는 유엔이 전 세계에 대해 일종의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엔이 언젠가 인류를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그는 그렇게 엽서에 적기도 했다. 힐데는 엄마가 건포도를 넣은 빵과
레모네이드, 노르웨이 국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 전에 탁자 위에 있는 소포를 풀어도 될까? 물론이다. 그러니까 소포가 저기 놓여 있는 거지. 힐데는 방을 가로질러 탁자 위에 소포를 들었다. 무거웠다. 소포엔 카드가 한 장 꽂혀 있다. 힐데에게 15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아빠가. 힐데는 침대에 걸터 앉아 조심스럽게 빨간 비단끈을 풀고 포장지를 벗겼다. 그건 커다란 바인더 공책이었다. 이게 그 선물일까? 그 말 많던 15번째 생일 선물? 이게 자라고 또 자라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그 선물인가? 언뜻 보니 타이핑한 종이들이 가득하다. 힐데는 그것이 아빠가 레바논으로 가지고 간 타자기로 쓴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힐데 아빠가 딸을 위해 이 책을 전부 쓴 걸까? 첫 번째 쪽지에 손으로 크게 쓴 글자가 보인다. 소피의 세계. 조금 사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타이핑한 글이 있다. 어두운 땅 위를 비추는 햇살은 지상의 동족들을 위한 진정한 계몽이다. NFS 그룬트비. 다른 쪽으로 넘어가니 그쪽 맨 위에서 첫 장이 시작되었다. 제목은 에덴 동산이었다. 힐데는 침대에 편하게 앉아 무릎에 공책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다. 소피 아문센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요룬과 로봇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룬은 사람의 두뇌가 복잡한 컴퓨터 같다고 했지만 소피는 내심 동의하지 않았다. 인간이 기계보다 나아야 하나? 힐데는 계속 읽으면서 곧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는 것조차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끔씩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빠가 장편 소설을 쓴 것일까? 쓰려고 했던 소설 원고를 레바논에서 완성한 걸까? 아빠는 그곳에서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종종 불편하곤 했다. 소피 역시 세계 역사에 대한 여행을 하고 있다. 틀림없이 그 소녀가 힐데가 알게 될 거라던 바로 그 소녀일 것이다. 언젠가 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차오르자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 명료해지기 시작했다.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어느 순간에는 그 무엇이 무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을까? 소피의 이런 상상은 이 세계가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생각만큼이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힐데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가 소피 아문센이 레바논에서 온 그림 엽서 한 장을 받았다는 대목을 읽었을 때 너무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클레베르 베이엔 3번지 소피 아문센 댁의 힐데 멜레크 크나그에게. 사랑하는 힐데에게 1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너를 성장하게 할 멋진 선물을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이 카드를 소피에게 보내는 걸 이해해 주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 그럼 안녕, 아빠가. 이 바보. 힐데는 아빠가 늘 장난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완전히 아빠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아빠는 엽서를 힐데에게 직접 보내는 대신에 선물인 공책 안에 적은 것이다. 불쌍한 소피.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 왜 힐데 아빠는 딸의 생일 축하 카드를 소피의 주소로 보냈을까? 세상에 어떤 아빠가 엽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서 딸이 제때 생일 축하 인사도 받지 못하게 한담. 왜 그게 가장 쉽다는 걸까? 무엇보다 힐데를 어떻게 찾아내지? 못 찾겠지. 왜 이 불쌍한 소피가 어떻게 힐데를 찾아내겠는가? 힐데는 책장을 넘겨 제2장을 읽기 시작했다. 제목은 마술사의 모자. 곧 비밀스러운 인물이
소피에게 쓴 긴 편지가 나왔다. 힐데는 숨을 죽였다. 따라서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한 관심은 우표 수집처럼 가벼운 것은 아니야. 삶에 관한 의문에 흥미를 지닌 사람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미 오랫동안 토론해온 질문들을 생각하게 되지. 소피는 힘이 쭉 빠졌다. 힐데도 마찬가지였다. 힐데의 아빠는 단지 딸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게 아니다. 그 이상으로 아주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책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 볼게. 흰 토끼를 마술사의 텅 빈 모자에서 꺼내. 그것은 매우 큰 토끼니까 이 마술을 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겠지. 모든 인간 아기들은 그 가느다란 털 끝에서 태어나. 그래서 아기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마술에 감탄하지.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토끼 가죽털의 깊숙한 곳으로 기어들어가 그 안에 머물게 되지. 방금 부드러운 토끼털 속에서 편히 있을 자리를 찾으려 했다는 사실을 느낀 건 소피만이 아니다. 오늘도 힐데는 15살이 된다. 힐데도 이제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힐데는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에 대해 읽었다. 힐데는 아빠가 철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는 한 신문에 철학을 교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썼다. 왜 철학이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그 글의 제목이었다. 아빠는 힐데의 반 학부모들이 모인 저녁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냈다. 힐데에게는 너무 민망한 일이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 반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엄마는 몇 시간이 더 지나야 생일 아침 식사를 들고 힐데의 방으로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힐데는 지금 소피와 철학 문제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힐데는 데모크리토스에 관한 부분을 읽었다. 소피는 제일 먼저 왜 레고 조각이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장난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했다. 그리고 나서 소피는 우편함에서 큰 갈색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란 사물이 실제로 변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선배 철학자들이 생각에 동의했어. 따라서 만물은 각각 영원 불변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했지. 데모크리토스는 이 가장 작은 입자들을 원자라고 불렀단다. 힐데는 소피가 힐데의 빨간 실크 스카프를 침대 밑에서 발견했을 때 너무 놀랐다. 왜 그게 거기에 가 있었던 거지? 또 그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에 얽혀 들어갈 수 있을까? 분명 어디 다른 곳에 있었을 텐데. 소크라테스에 관한 부분은 소피가 신문에서 레바논에 주둔한 노르웨이 UN 평화유지군에 관한 몇 줄의 기사를 읽는 데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건 우리 아빠잖아. 힐데 아빠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유엔군의 평화유지 활동에 너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최소한 소피라도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럼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힐데는 소피에게 보내는 철학 선생님의 편지에서 추신 2를 읽고 웃음을 터뜨렸다. 빨간 실크 스카프를 발견하거든 잘 보관해줘. 종종 물건이 서로 바뀔 때도 있거든. 특히 학교 같은 장소에서 말이야. 지금 이곳도 철학 학교라고 할 수 있지. 힐데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분명 생일 아침 식사를 들고 오는 엄마일 것이다. 엄마가 문을 노크하기 전에 힐데는 벌써 소피가 정원의 비밀 장소에서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의 비디오를 발견하는 부분을 읽고 있었다. 오늘은 힐데의 생일이라네. 랄랄라. 힐데의 생일을 축하해주자. 엄마는 계단을 반쯤 올라와서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랄랄라. 들어오세요. 힐데는 이제 소피에게 직접 아크로폴리스에서 말을 거는
철학 선생님에 관한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잘 다듬은 수염의 파란 베레모를 쓴 모습이 힐데의 아빠와 거의 똑같았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힐데야. 왜 그러니? 그냥 거기 두세요. 생일 축하를 보시다시피 지금 좀 바빠서요. 내가 벌써 15살이 됐구나. 아테네에 가본 적 있으세요, 엄마? 아니, 왜? 옛 신전들이 아직도 거기 있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2500년이나 됐대요. 그 중에 가장 큰 신전은 동정녀의 집 파르테논이라고 부른대요. 아빠 소포 뜯어봤니? 무슨 소포요? 나 좀 봐, 힐데야. 너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힐데는 그 큰 바인더 공책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엄마는 침대 위로 허리를 숙였다. 쟁반에는 양초와 빵, 그리고 레모네이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손이 2개뿐이어서 노르웨이 국기는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아시죠? 전 정말 시간이 없어요. 넌 그냥 1시에 교회만 오면 돼. 그제야 힐데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엄마는 쟁반을 탁자에 놓았다. 죄송해요. 여기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힐데는 공책을 가리키며 덧붙여 말했다. 아빠가 보내신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써 있길래? 나도 너만큼이나 기대하고 있어. 지난 몇 달 동안 아빠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야. 무슨 이유에선지 힐데가 갑자기 머뭇거렸다. 아, 그냥 역사책이에요. 역사? 네, 역사요. 철학책이기도 하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너 내 선물은 안 뜯어볼 거야? 힐데는 어떤 선물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엄마가 준 선물도 뜯어보았다. 금팔찌였다.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힐데는 벌떡 일어나서 엄마에게 키스했다. 모녀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혼자 있게 해주세요. 힐데는 말했다. 그가 지금 저 아크로폴리스에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누구 말이니? 글쎄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리고 소피도 모르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뭐 어쨌든 난 사무실에 가봐야 해. 밥 챙겨 먹으렴. 내 옷은 아래층에 있어. 드디어 엄마가 나갔다. 그리고 소피의 철학 선생님은 하던 일을 계속했다. 선생님은 아크로폴리스 앞 계단을 내려와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을 올라갔다가 잠시 후 아테네 옛 광장에 나타났다. 힐데는 옛 건물들이 갑자기 폐허에서 솟아올랐다는 이야기를 잊고 놀라 움찔했다.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아테네의 옛 광장의 모습을 본떠서 광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아빠의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여기서 철학적인 문제와 군비 축소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대한 구상이 인류를 결합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우리는 해저 자원 탐사용 인구섬과 달 착륙 기구도 만들었잖니? 그 다음 힐데는 플라톤에 대해 읽었다. 사랑의 날개를 단 영혼은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고향으로 날아가지. 그리고 감옥과도 같은 육체에서 벗어나려 해. 소피는 덤불 울타리를 넘어 헤르메스의 뒤를 쫓아갔지만 눈앞에서 놓쳐버렸다. 소피는 플라톤에 관해 읽은 뒤에 숲속 깊이 들어가 작은 호숫가의 빨간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비에르 켈리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설명으로 봐서 힐데의 비에르 켈리였다. 그리고 버클리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의 그림도 걸려 있었다. 버클리와 비에르 켈리, 이상하지 않아?
힐데는 공책을 침대에 놓고 책장으로 가서 14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3권짜리 백과사전을 들춰보았다. 버클리, 여기 있다. 버클리 조지, 영국의 철학자, 클로인의 주교, 인간의식 외부의 물질 세계의 존재를 부인, 우리의 감각은 신에서 나온다라고 했음. 버클리는 그 밖에도 추상적인 보편관념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함. 대표작 인간인식의 원리에 관한 논고. 그런데 이상하다. 힐데는 잠시 멈춰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다. 이 두 그림을 건 사람은 어쨌든 힐데의 아빠일 것이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 외에 어떤 유사한 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버클리는 인간의식 외부의 물질 세계를 부인한 철학자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상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건 역시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은 소피의 세계에 딱 들어맞는다. 소피의 감각은 정말 힐데의 아빠가 만든 것이다. 계속 읽어나가면 힐데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힐데는 공책을 보면서 소피가 거울 속에서 두 눈을 깜빡이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읽고 피식 웃었다. 돌연 아주 잠깐 동안 거울 속의 소녀가 두 눈을 깜빡였다. 두 눈을 깜빡여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소피, 나는 너를 볼 수 있어. 나는 여기 반대편에 있어. 그곳에서 소피는 작은 초록색 지갑도 발견했어. 돈과 학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그게 어떻게 거기에 있는 것일까? 쓸데없는 소리. 몇 초 동안 힐데는 정말로 소피가 지갑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에 힐데는 책 속의 모든 일들을 소피의 눈으로 함께 체험해 보기로 했다. 분명히 아주 신비롭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일일 거야. 힐데는 처음으로 소피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힐데는 기꺼이 소피와 함께 모든 것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소피는 현장에서 들키기 전에 오두막을 빠져나와야 한다. 호수에는 당연히 조각배가 떠 있다. 아빠는 조각배에 얽힌 그 오래된 이야기를 꼭 여기서 또 힐데에게 상기시켜야 했을까? 힐데는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마시고 게살 샐러드가 든 빵을 한 입 베어 먹으면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한 정리정돈의 사나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감관 속에 실제하지 않는 것은 의식 속에도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단다. 하지만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을 거야. 이데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제하지 않은 것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식으로 플라톤이 사물의 수를 쓸데없이 2배로 늘렸다고 생각했단다. 힐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라는 논리를 고안해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소녀의 방과 같은 자연을 철저하게 정돈하려고 했단다. 자연 만물이 여러 가지 무리와 작은 무리의 속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지. 소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상에 관해 읽었을 때 놀라면서도 당혹스러웠다. 그렇게 유능한 철학자가 그렇게 바보였다니. 소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감을 받아 자신의 소녀의 방을 정리하다가 어질러진 방 안에서 한 달 전에 힐데의 옷장에서 없어진 흰색 양말을 발견했다. 소피는 크녹스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묶어서 바인더 공책에 넣었다. 벌써 50쪽이 넘었어. 힐데는 지금 178쪽을 읽고 있지만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의 많은 철학 편지 외에 소피의 모든 이야기들을 읽어야 했다. 다음 장의 제목은 헬레니즘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소피가 유엔군 지프차 그림이 있는 엽서 한 장을 발견했다.
6월 15일자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짜 도장이 찍혀 있다. 힐데의 아빠가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소피를 통해 힐데에게 보낸 또 하나의 엽서이다. 사랑하는 힐데야, 15번째 내 생일을 아직도 축하하고 있겠지. 아니면 벌써 생일이 지난 다음일까? 여하튼 그 선물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 내가 평생 동안 그 선물 덕을 볼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내 생일을 축하해. 내가 이 엽서를 소피에게 보내는 이유를 이제는 아마 이해하겠지. 소피가 이 엽서를 너에게 전해주리라 믿어. 추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엄마가 해주더구나. 내가 150크로네를 보내줄게. 새 학생증은 분명히 여름방학 전에 학교에서 받게 될 거야. 사랑을 보내며 아빠가. 나쁘지 않네? 힐데는 생각했다. 150크로네를 벌었으니까. 아빠는 분명 직접 만든 선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다. 소피의 생일도 6월 15일이다. 그러나 소피의 달력은 여전히 5월을 가리키고 있다. 힐데의 아빠는 그때 이 장을 썼고 생일 축하 엽서도 실제보다 앞선 날짜에 썼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불쌍한 소피는 요른이 기다리고 있는 슈퍼마켓으로 달려갔다. 힐데가 누굴까? 힐데의 아빠는 어떻게 소피가 당연히 힐데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 어떤 경우라도 엽서들을 자기 딸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소피에게 보낸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힐데도 플로티노스에 관한 장을 읽고 있는 동안 허공을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 말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 속에 성스러운 신비가 깃들어 있다는 거야. 한 송이 해바라기나 양귀비 꽃에게서 신성한 빛이 번쩍이고 나뭇가지에 앉았다 날아가는 한 마리 나비에게서 아니면 어항에서 헤엄쳐 다니는 금붕어에게서 이처럼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를 더욱더 예감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우리는 오로지 영혼 속에서 거대한 인생의 비밀과 하나가 될 수 있지. 바로 그거야. 우리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순간에 우리 자신을 이처럼 성스럽고 신비로운 것으로 체험할 수 있단다. 여기까지 읽은 글은 힐데가 이제껏 읽어본 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단순하기도 했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이 하나는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는 신적인 신비로움이다. 이건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건 그냥 그런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마음에 드는 것에 이 신적이라는 낱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힐데는 재빨리 다음 장으로 넘겼다. 소피와 요르는 5월 17일 밤에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러 갔다. 그리고 둘은 소령의 오두막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뻔뻔한 건 처음 봐. 힐데의 아빠는 여기 작은 오두막 안에서 두 소녀가 힐데가 받을 5월 초에 쓴 모든 우편 엽서의 복사본을 찾아내게 했다. 그리고 그 복사본들은 모두 진짜였다. 힐데는 아빠가 보낸 엽서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알아챘다. 사랑하는 힐데야, 난 정말 내 생일과 관계된 이 모든 비밀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그래서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어지거든.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구나. 너도 알다시피 무엇이든 점점 커지는 것은 혼자만 간직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잖니. 소피는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에게 새로운 편지 2통을 받았다. 그건 유대인과 그리스인, 그리고 이 두 민족의 거대한 문화권에 관한 것이었다. 힐데는 이 광범위한 역사의 조감도가 아주 재밌었다.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소피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힐데의 아빠는 소피에게 예수와 기독 괴테에게서 따온 인용구가 마음에 들었다. 지난 3000년을 설명할 수 없는 이는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되리라. 다음 장은 소피네 부엌 창문에 끼어있던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했다. 그건 힐데의 생일을 축하하는 인사였다. 사랑하는 힐데야, 내가 이 엽서를 생일 전에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너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소피가 흘려보내는 1, 2주는 우리와 똑같은 시간이 아니야. 나는 6월 23일에 집에 도착할 거야. 그때 우리 그네에 앉아서 함께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겠지. 우리는 서로 할 얘기가 무척 많을 거야. 그러고 나서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은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고 소피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꼭 전쟁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정신적 투쟁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좋겠구나. 우리는 힐데의 주의를 끌어서 그의 아버지가 릴레산으로 돌아오기 전에 힐데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그래서 소피는 중세의 수도사 차림을 한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을 중세에 건축된 오래된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 만나야 했다. 교회 안에서. 아, 그렇지. 힐데는 시계를 보았다. 1시 15분. 힐데는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힐데가 자기 생일에 교회에 안 가도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그런 많은 친구들의 축하 인사는 못 받게 되겠지만 뭐. 축하 인사쯤이야 나중에 받아도 되지. 다시 힐데는 책 속으로 빠져들어 긴 설교를 들어야만 했다. 크녹스 선생님은 별 어려움 없이 설교단에 섰다. 힐데는 힐데가르트가 자신의 환상 속에서 여신 소피아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한 부분에서 다시 백과사전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힐데가르트도 소피아도 찾을 수 없었다. 아주 흔한 일이다. 사전은 항상 여자나 여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달의 분화구처럼 침묵할 뿐이다. 어떤 남성단체가 사전을 검열하고 빼버린 건가? 힐데가르트 폰 빙게는 전도사, 작가, 의사, 식물학자, 과학자였다. 그 밖에도 중세에 때때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실제적이며 과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하지만 사전에는 힐데가르트에 관한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았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힐데는 아직 한 번도 신이 여성적인 면이나 모성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여성적인 면이 소피아인데 이건 역시 사전 편찬자에게 잉크 1g의 가치도 없었나 보다. 힐데가 백과사전에서 찾아낸 것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사원이다. 하기야 소피아는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이다. 불가리아의 수도와 수많은 왕비들의 이름이 이 지혜를 따라서 지었지만 사전에는 이 지혜가 여성적이라는 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았다. 검열만 없었더라면. 힐데는 계속 읽다가 소피아가 실제로 나타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힐데는 검은 머리 소녀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소피는 성마리아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돌아와서 숲속의 오두막에서 가져온 청동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소피는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자신의 까만 머리카락과 함께 창백한 소피 얼굴의 뚜렷한 윤곽을 보았다. 그런데 소피 얼굴 아래인가 뒤쪽에서 또 다른 얼굴이 유령처럼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거울 속의 이 낯선 소녀는 두 눈을 깜빡였다.
마치 거울 저편에 자기가 있다는 신호를 주려는 것처럼 보였다. 단지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고는 곧 사라져버렸다. 힐데는 자주 거울 앞에서 다른 소녀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힐데는 검은 머리 소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던가. 힐데의 증조 할머니는 그 거울을 집시 여인에게서 샀다고 했지. 힐데는 그 큰 공책을 움켜잡은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힐데는 소피가 정말로 저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지금 소피는 힐데와 비에르 켈리의 꿈을 꾸고 있다. 힐데는 소피를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그러다가 소피는 오솔길에서 힐데의 황금 십자가 목걸이를 발견하고 꿈에서 깨어보니 힐데의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이 침대에 놓여 있었다. 힐데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혹시 내가 정말로 황금 십자가 목걸이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힐데는 서랍장으로 가서 보석 상자를 꺼냈다. 정말 할머니가 세례식 때 주신 황금 십자가 목걸이가 없다. 분명히 덜렁거리다가 잃어버렸을 것이다. 어쨌든 좋아. 그런데 힐데의 아빠는 힐데가 십자가 목걸이를 잃어버린 건 어떻게 알았을까? 힐데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일을. 그리고 하나 더. 소피는 힐데의 아빠가 레바논에서 돌아오는 꿈을 아주 생생하게 꿨지만 정작 그가 돌아올 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다. 소피가 예지몽을 꾼 것일까? 아빠는 자기가 집에 돌아오면 어떤 식으로든 소피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 아빠는 힐데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적었는데 유리처럼 맑은 그러나 아주 짧은 환영 속에서 힐데는 소피가 단순히 종이와 잉크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소피의 존재를. 계몽주의 바늘 만들기부터 대포 주조까지. 힐데는 르네상스에 관한 부분을 읽기 시작할 때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시계를 보니 4시였다. 엄마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와 문을 열었다. 너 교회 안 갔니? 아니요, 당연히 갔죠. 하지만 뭘 입고 갔니? 지금 이대로요. 잠옷을 입고 갔다고? 성모 마리아 교회에 갔었어요. 마리아 교회에? 중세에 지어진 낡은 석조교회예요. 힐데야. 힐데는 공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엄마를 올려다 보았다.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아주 흥미진진한 걸 잊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어요. 힐데가 덧붙였다. 그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해. 아, 제가 아직도 축하 인사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몰랐네요. 하지만 난 잠깐 눈을 좀 붙이고 나서 파티 음식을 준비해야겠다. 딸기를 사왔단다. 그럼 전 조금 더 읽을게요. 엄마가 방에서 나가고 힐데는 계속 읽어 나갔다. 소피는 헤르메스와 함께 시내를 지났다.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 댁 계단에서 소피는 또 레바논에서 온 엽서를 발견했다. 그건 역시 6월 15일자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힐데는 전체 날짜의 체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6월 14일 이전 날짜가 찍힌 엽서들은 힐데가 이미 받은 엽서들의 복사본이고 6월 15일자로 되어 있는 엽서들은 지금 바인더 공책을 통해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힐데야, 이제 소피가 철학 선생님 댁에 발을 들여놓는단다.
그 애는 곧 15살이 되겠지만 너의 생일은 어제였을 거야. 혹시 오늘인가? 생일이 오늘이라면 이 엽서가 최소한 너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우리의 시간이 항상 같은 속도로 흐르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힐데는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이 소피에게 르네상스와 새로운 과학, 17세기의 합리주의 영국의 경험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읽었다. 힐데는 아빠가 소설 속에 끼워 넣은 새로운 엽서들과 축하 인사가 도착할 때마다 여러 번 움찔했다. 그런 쪽지들이 장문 공책에서 떨어지고 바나나 껍질 속에서 나타나고 심지어는 컴퓨터 속에 들어있기도 했다. 힐데 아빠는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크녹스 선생님으로 하여금 소피를 힐데로 잘못 부르도록 조종했다. 하지만 헤르메스가 힐데야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라고 말한 것이 절정이었다. 힐데는 아빠가 자신이 신이자 하느님에 비유한 사실은 좀 지나치는 크녹스 선생님의 생각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지? 크녹스 선생님이 아빠를 비난하게 한 사람이 바로 아빠 자신이었음을 알고 나니 아빠가 자신을 신에 비유한 것도 그리 엉뚱한 일은 아니다. 소피의 세계에서 힐데의 아빠는 전능한 신인 것이다. 크녹스 선생님이 버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힐데는 소피만큼이나 긴장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인간의식의 외부의 물질 세계의 존재를 부인한 이 철학자의 차례가 오면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는 사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결국 힐데는 백과사전까지 들추어 보았다. 얘기는 소피와 크녹스 선생님이 창가에 서서 힐데의 아빠가 보낸 긴 축하 깃발을 매단 경비행기가 날아오고 먹구름이 도시 쪽으로 몰려드는 것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문제는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냐는 거야. 살과 피로 된 육체가 인간의 실체일까? 우리 세계는 실제의 사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단지 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걸까? 소피가 다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니지. 힐데에게는 이런 버릇이 없지만 지금 힐데도 발가락이 근질근질하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크녹스 선생님은 모든 것을 행하는 의지나 정신이 선생님과 소피에게는 힐데의 아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는 일종의 신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흥분하지 마. 하지만 그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힐데는 누구죠? 그 아이는 천사야. 천사요? 힐데는 그 정신이 지향하는 천사야. 그러고 나서 소피는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비에르 켈리에도 간밤에 평생에 다시 없을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갔다. 그럼 그게 소피가 시내로 달려간 지 몇 시간 후의 일이었던 건가? 내일이 내 생일인데 15번째 생일 전날에 삶이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너무 비참한 일이 아닌가. 100만 크로네를 벌어서 좋아하다가 꿈에서 깨어나면 얼마나 허무할까. 소피는 젖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맞은편에서 뛰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엄마다. 성난 번개가 하늘을 찍고 있었다. 엄마는 소피를 껴안았다. 이게 무슨 일이니 얘야? 저도 모르겠어요. 소피는 울음을 터뜨렸다. 악몽 같아요. 힐데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힐데는 바인더 공책을 침대 위에 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였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청동 거울 앞에 멈추어 섰다. 힐데는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오래 문 앞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힐데는 거울 속의 모습이 자신에게 동시에 두 눈을 깜빡였다는 건 확신할 수 있었다. 힐데는 식사를 하면서 생일 축하에 감사하는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내내 소피와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힐데의 아빠가 모든 것을 조종한다는 걸 알게 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힐데의 아빠는 마치 그들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만일 소피와 철학 선생님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진짜 알게 된다면 그때 그들은 어떤 의미로든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자신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자. 힐데는 큰 감자 조각이 목에 걸린 느낌이었다. 인간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자연 법칙에 휘말린다. 하지만 철학과 과학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낸 뒤에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될까? 아니면 그때 역사는 끝나는 걸까? 한편으로는 사고와 학문, 다른 한편으로는 원시 우림과 온실효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럼 인간의 인식 욕구를 인류의 원죄라고 부르는 것도 그다지 어리석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 물음은 너무 강렬하고 충격적이어서 힐데는 잊어버리고 싶었다. 아빠의 생일 선물을 계속 읽으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겠지. 더 하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딸기가 든 젤라토를 먹고 나서 말했다. 이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걸 하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전 그냥 아빠 선물을 계속 잊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정신 팔리면 안 돼.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같이 피자를 굽고 추리극 데리크도 보려고 했는데. 네. 힐데는 갑자기 소피가 자기 엄마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지 생각해 보았다. 힐데의 아빠는 힐데의 엄마를 모델로 소피의 엄마를 만들어냈다. 안전을 위해 힐데는 우주라는 마술사의 모자 속에서 끄집어낸 흰토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어쨌든 오늘만큼은 말하지 않기로. 아, 그런데 힐데가 일어나서 말했다. 응? 황금 십자가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힐데의 엄마는 묘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몇 주 전에 오솔길에서 봤어. 분명 거기서 잃어버린 거야, 이 덜렁아. 아빠한테도 말했어요? 모르겠네. 아마 얘기했을걸. 지금은 어디 있어요? 잠깐만.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잠시 후에 힐데는 놀라 외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다시 거실로 나와 있었다. 그게 또 없어졌어. 그럴 줄 알았어요. 힐데는 엄마에게 입 맞추고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드디어 이제 소피와 알베르토의 이야기를 계속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힐데는 침대에 기대어 그 무거운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소피는 아침에 엄마가 침실로 들어왔을 때 잠에서 깼다. 엄마는 선물을 가득 담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빈 레모네이드 병에 깃발 하나가 꽂혀 있었다. 소피야,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해. 소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흩어진 퍼즐 조각 같았다. 한 조각은 알베르트 크녹스 선생님, 또 한 조각은 힐데와 소령이다. 또 하나는 버클리, 그리고 또 하나는 비에르 켈리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그 무서운 폭풍우였다. 소피는 거의 신경쇠약증에 걸릴 지경이었다.
엄마는 소피의 몸을 잘 닦아주고 꿀을 탄 뜨거운 우유를 한 잔 마시게 한 다음 침대에 눕혔다. 소피는 바로 잠에 빠졌다. 제가 아직 살아있군요. 잠에서 깬 소피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럼 오늘로 15살이야. 진짜요? 당연하지. 엄마가 하나뿐인 딸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니? 1975년 6월 15일. 정확하게 1시 반이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엄마는 그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꿈이더라도 그건 아름다운 꿈일 거야. 꿈속에서 내가 컴포도 빵과 레모네이드를 먹고 생일 선물을 받을 만큼 자랐으니까 말이야. 엄마는 쟁반을 의자 위에 놓고 잠시 방에서 나갔다가 건포도 빵과 레모네이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엄마는 그것을 소피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이제 선물 포장을 뜯으며 15년 전 출산의 고통을 회상하는 평범한 생일 아침이 시작되었다. 소피는 엄마에게 테니스 라켓을 선물 받았다. 소피는 아직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지만 클레르베이엔에서는 2분 거리에 테니스장이 있다. 아빠는 소형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선물로 주었다. 텔레비전 화면은 보통 사진 크기였다. 고모와 여러 친척들의 선물도 있었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엄마 오늘 나가지 말고 집에 있을까? 아니요, 왜요? 어제는 내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 오늘도 내가 계속 아프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폭풍우 때문이었니? 아니면 크녹스 선생님 때문이었니?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는 이게 무슨 일이니? 하고 물으셨잖아요. 나는 내가 시내에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다니는 줄 알았어. 내 책임인 것 같구나. 제가 틈틈이 철학 공부하는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출근하셔도 돼요. 저는 10시까지 학교에 가야 해요. 오늘 성적표를 받고 나면 이제 좀 쉴 수 있어요. 성적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니? 어쨌든 지난번보단 A가 많아졌을 거예요. 엄마가 나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전화벨이 울렸다. 소피 아문센입니다. 알베르토 크녹스야. 아, 어제 소령이란 자가 폭탄을 아끼지 않고 실컷 썼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폭풍우 말이야, 소피야.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지의 자각이야말로 참된 철학자의 첫째 덕목이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걸 배웠다니 자랑스럽구나. 아무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건 실존적 불안이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인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일 뿐이야. 철학 수업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집들의 개구리가 많니? 소피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크녹스 선생님은 말을 계속했다. 내 생각엔 계속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성세례 요한 축일까지는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거야. 그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지. 무엇에 대한 희망인가요? 기억하지? 이건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데카르트 생각나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 자신의 방법적 회의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냥 빈손으로 서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어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관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가 단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과는 전혀 달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힐데의 아빠가 우리를 만들어냈다고 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힐데의 아버지가 릴레산에 있는 자기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장난감일 뿐이야. 알겠니? 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모순이 숨어 있어. 우리가 고안된 존재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어떤 것도 생각할 권리도 없을 거야. 그럼 이 전화 한 통도 순전히 상상일 뿐이지.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곤 하나도 없고 소령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겨진 채인 거고요. 아니야, 너는 너무 단순해. 설명해 보세요. 너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 것까지 모두 계획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힐데의 아빠가 정확히 안다는 건 맞을 수도 있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에게서 벗어나는 건 어쩌면 우리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 그러나 여기서 나는 계획을 하나 세우려고 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소령이 이미 결정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아마 그는 일이 닥친 그 순간에야 결정하겠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야. 당연히 그런 시도는 소령의 엄청난 노력에 비교하면 아주 미약한 자극에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개가 말하고 경비행기가 생일 축하 깃발을 날리고 바나나에서 축하 메시지가 나오고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은 일에 속수무책이기는 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미약하게나마 저항할 힘이 있다는 걸 무시해서는 안 돼. 어떻게 저항할 수 있죠? 소령은 우리의 작은 세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그가 전능하다는 뜻은 아니야. 어떤 경우든 우리는 그가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몰래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게다가 그 소령이 밝혀내지 못한 일을 하면 그건 정말 멋진 마술이 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래? 문제는 우리가 존재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며 누구냐는 것이야. 우리가 단지 소령의 분열된 의식 속의 자극, 그의 의식 속의 관념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어쩌지는 못할 거야. 우리의 자유의지도요? 그럴 경우를 연구 중이란다. 하지만 틀림없이 힐데의 아빠는 선생님이 그럴 경우를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 하지만 그는 내 계획은 알지 못해. 나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찾고 있지. 아르키메데스의 점요? 아르키메데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과학자야. 내게 고정된 점을 하나 다오. 그러면 지구를 움직여 보이마 하고 말했지. 우리는 소령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런 점을 찾아야 해. 그건 정말 좋은 과제군요. 그럼 하지만 우리는 철학 수업을 모두 마쳐야 빠져나올 수 있어. 그때까지 소령은 우리를 꽉 잡고 있을 거야. 그는 내가 너를 수세기를 지나 지금 시대로 데려오도록 했을 거야. 우리에게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고 그럼 그는 중동 어느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겠지. 그가 비에르 켈리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그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사라지고 말 거야. 절 불안하게 하시네요. 우선 프랑스 계몽주의에 관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할게. 그리고 낭만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칸트 철학의 중요한 특징도 알아야 해. 그리고 바로 헤겔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거야. 헤겔을 다루고 나면 격렬하게 헤겔 철학과 결별을 선언한 키에르 케고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우리는 마르크스와 다윈
그리고 프로이트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거야. 그 후에 마지막으로 샤르트르와 실존주의에 대해 언급하면 우리의 계획은 실행된 거야. 한 주 안에 공부하기엔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 지금 올 수 있니? 학교에 가야 해요. 조촐하게 파티를 하고 나서 성적표를 주거든요. 파티는 잊어버려. 우리 자신이 순수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면 레모네이드와 군것질이 즐겁다는 생각도 그냥 상상일 뿐이야. 하지만 성적표는 소피야, 내가 놀라운 우주 속 수천억의 은하 가운데에서도 한 행성이 작은 깃털 위에 살지 아니면 고작 의식 속 한 줌의 전자기적 자극으로 남을지는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성적표 얘기를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죄송해요. 하지만 내게 오기 전에 학교에 잠깐 들러도 돼. 내가 마지막 수업에 결석을 하면 힐데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지. 힐데는 자기 생일에도 학교에 갔을 거야. 어쨌든 그 애는 천사니까. 그러면 당장 학교에 갈게요. 소령의 오두막에서 만나자. 소령의 오두막요? 뚝. 힐데는 바인더 공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힐데의 아빠는 힐데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게 했다. 왜냐하면 학기 마지막 날 힐데는 학교를 빼먹었기 때문이다. 짓궂은 아빠. 힐데는 잠시 그대로 앉아서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바인더 공책의 원고 마지막 쪽을 볼까? 아니, 그건 이를 그르칠 뿐이야. 힐데는 얼른 남은 것을 순서대로 읽어보고 싶었다. 힐데는 크녹스 선생님이 한 가지 본질적인 면에서는 옳다고 인정했다. 아빠가 크녹스 선생님과 소피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빠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지는 못했으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아마 무엇인가 너무 빨리 쓰느라고 실수를 했는데 다 쓰고 나서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실수 덕분에 소피와 크녹스 선생님이 약간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힐데는 다시 소피와 알베르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았다. 바다의 표면이 고요하다고 해서 깊은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힐데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어쨌든 표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생일을 맞은 학생에게 늘 하듯이 노래를 불러 소피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오늘따라 같은 반 친구들이 소피 생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했다. 성적표와 방학, 그리고 소피가 가져온 레모네이드 같은 것들로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흥분해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방학을 잘 보내라는 인사를 끝으로 종례를 마치자 소피는 집을 향해 달렸다. 요른이 소피를 불렀지만 소피는 집에서 급하게 할 일이 있다고 소리쳤다. 소피는 우체통에서 레바논에서 온 엽서 2장을 발견했다. 두 엽서에 모두 1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일 축하 카드였다. 카드 하나는 소피 아문센 양 댁 힐데 멜레크 크나그 앞으로 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피 앞으로 온 것이었다. 그리고 둘 다 UN 평화 유지군 6월 15일자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소피는 먼저 첫 번째 카드를 읽었다. 친애하는 소피 아문센 양, 오늘 내게도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구나. 진심으로 축하한다 소피야. 내가 여태까지 힐데를 위해 해준 일은 정말 고맙구나. 알베르트 크나그 소령 씀. 소피는 힐데의 아빠가 마침내 자신에게까지 엽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깊은 감동이 느껴졌다. 힐데에게 보낸 글은 이랬다. 사랑하는 힐데야. 릴레산이 지금 며칠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보내는 마지막 인사나 끝에서 두 번째 인사가 너무 늦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너도 너무 늦게 일어나지는 마. 알베르토 크녹스가 곧 내게 프랑스 계몽주의 이념에 관해 다음 7관점에서 설명할 거야. 1. 권위에 대한 반발. 2. 합리주의. 3. 계몽운동. 4. 문화낙관주의. 5. 자연으로 돌아가라. 6. 인본주의적 기독교 사상. 7. 인권. 소령이 늘 알베르토 크녹스와 힐데를 주시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소피는 문을 열고 들어가 A가 꽤 많은 성적표를 부엌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나서 울타리를 넘어 숲속으로 달려갔다. 소피는 작은 호수로 나가 조각배를 타고 노를 저었다. 소피가 소령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은 문턱에 앉아 있다가 자기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날씨는 맑았지만 작은 호수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그들을 향해 불어오고 있었다. 호수는 전날의 폭풍에서 아직 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크녹스 선생님이 말했다. 흉 다음으로 독일의 칸트가 위대한 철학 체계를 구축했어. 하지만 프랑스도 18세기에 많은 중요한 사상가들을 배출했지. 18세기 초반에 유럽 철학의 중심지는 영국이었고 중반에는 프랑스, 그리고 후반에는 독일이었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해도 되겠군요. 맞아. 아주 잠깐 동안 프랑스 계몽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몇 가지 사상을 예로 들게. 여기에는 몽테스키웨나 볼테르, 그리고 루소 같은 중요한 이름과 다른 이름도 많이 등장하지. 이에 대해 7가지 관점을 설명했어. 괴롭게도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소피는 힐데의 아빠에게 온 엽서를 내밀었다. 철학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첫 번째 표어는 권위에 대한 반발이지. 프랑스 계몽 철학자들 다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고향보다 자유사상이 발전한 영국을 찾아갔어. 영국의 자연과학자, 특히 뉴턴의 일반 물리학이 그들을 매혹시켰지. 또 영국의 철학, 그 중에서도 로크의 정치 철학이 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단다. 그 후 프랑스 본국에서 계몽주의자들은 점차 모든 권위에 대항하기 시작했지. 그들은 이제껏 전해 내려온 진리들을 의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여기에는 데카르트의 전통이 큰 영향을 미쳤단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근본부터 세워나갔죠. 맞아. 권위에 대한 반발은 주로 교회, 왕, 귀족에 대한 것이었어. 18세기엔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권위가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 1789년에. 하지만 새로운 사상들은 그보다 먼저 나타났어. 다음 표어는 합리주의야. 합리주의는 흉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흉은 1776년에 죽었어. 그의 죽음은 몽테스키에보다 20년 뒤고 볼테르와 루소가 죽기 불과 2년 전이었지. 두 사람 다 1778년에 죽었으니까. 로크는 철저한 경험주의자는 아니었어. 예를 들면 로크는 신과 어떤 도덕적 규범에 대한 믿음을 인간 이성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고 봤어. 그리고 그건 프랑스 계몽 철학의 핵심이란다. 선생님은 프랑스 사람이 영국 사람보다 늘 조금 더 합리주의적이라고 하셨죠. 그 차이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 영국 사람이 상식에 관해 이야기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명중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영국 사람의 상식은 건전한 인간 이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프랑스 사람들의 명중성은 또렷하고 명료함을 뜻하는 거야. 알겠어요.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와 스토아 철학자 같은 인본주의자들처럼 대부분의 계몽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에 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 그게 아주 눈에 띄는 특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간단하게 합리주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 새로운 자연과학은 자연이 합리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어. 이제 계몽 철학자들에게는 인간의 변치 않는 이성과 일치하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의 기초를 세우는 과제가 남았지. 그리고 이제 본래의 의미의 계몽 사상을 이끌어냈고, 우리의 세 번째 관점이군요. 가장 먼저 계몽주의자들은 민중이 계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것은 더 나은 사회의 절대적인 근본 조건이라는 거지. 하지만 민중 사이에는 무지와 미신이 팽배했어. 따라서 교육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지. 교육학이 계몽주의 시대의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것도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학제는 중세에, 교육학은 계몽주의 시대에 생긴 거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계몽주의의 전형적인 위대한 산물로는 사전을 꼽을 수 있어. 1751년부터 1772년 사이에 모든 위대한 계몽 철학자들의 기고로 28권으로 간행된 백과사전 말이야.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여기에는 모든 것이 있다. 바늘 만들기부터 대포주조까지. 다음 주제는 문화 낙관주의죠. 내가 말할 때는 그 엽서를 좀 치워주겠니? 죄송해요. 계몽주의자들은 이성과 지식이 널리 보급되고 나면 인류가 커다란 진보를 이룰 거라고 믿었어. 그건 단지 시간 문제고 비합리성과 무지가 사라지고 계몽된 인간이 출현할 거라고 생각했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서유럽에서는 지배적인 생각이었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아는 게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리라는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어. 그런데 이런 문명 비판적인 생각도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에게서 생겨난 거야.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라가 문명 비판의 구호였어. 하지만 계몽 철학자들은 자연을 거의 이성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지. 왜냐하면 이성은 교회나 문명과는 반대로 자연이 인간에게 준 것이니까. 또 원시 종족들은 문명이 없기 때문에 유럽인들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이 강조되기도 했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은 장작 루소에서 비롯되었지. 그는 자연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선하다고 했지. 모든 나쁜 요소는 인간을 자연과 멀어지게 만든 문명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루소는 어린이를 가능한 한 오래도록 순진한 자연적인 상태로 놔두려고 했어. 유년기에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한 건 계몽주의 시대부터라고 말할 수 있어. 그전에는 유년기를 단지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만 여겼지.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어린이일 때부터 이미 지상의 삶을 살고 있지.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몽사상가들은 마침내 자연 종교를 세웠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역시 인간의 자연적 이성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위해 싸웠고, 이것이 목록의 6번째 주제야. 물론 그 시대에도 신을 믿지 않고 무신론을 고수하는 철저한 유물론자들도 있었어. 그러나 대부분의 계몽사상가들은 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게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하기엔 세계가 너무 합리적으로 짜여 있다는 거야. 뉴턴도 같은 생각을 주장했단다. 마찬가지로 영혼 불멸에 관한 믿음 역시 이성적인 것이라 여겼어. 데카르트처럼 계몽사상가들에게도
인간이 정말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성의 문제였지. 그건 조금 놀랍네요. 저는 영혼 불멸의 문제가 믿을 수는 있어도 절대 인식할 수 없는 문제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도 18세기 사람은 아니니까. 계몽사상가들은 많은 비합리적인 교의와 신조에서 기독교를 해방시키려고 했어. 이 교의와 신조들은 교회 역사를 통해 예수의 소박한 가르침에 덧붙여진 것이지. 그럼 이해가 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이신론에 빠지기도 했어. 그건 뭐죠? 이신론이란 신이 오래전에 세계를 창조했지만 창조한 후에는 이 세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견해야. 이런 식으로 신은 인간에게 오로지 자연 법칙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존재, 즉 철학적 신을 우리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만났어. 그에게는 신이 우주 최초의 원인이며 최초로 우주를 움직인 자였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인권요. 다른 관점과 비교해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문제야. 프랑스 계몽 철학자들은 영국의 계몽 철학보다 더 현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 프랑스 계몽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맞춰 행동했나요? 그래,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이론에만 만족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들이 시민이 자연권이라고 표현한 것을 위해 싸웠지. 무엇보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사정검열에 반대하며 투쟁했어. 종교와 도덕, 정치의 영역에서는 개인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 밖에도 그들은 또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고 법을 어긴 사람도 좀 더 인간적으로 대우하도록 노력했지. 그 모든 생각에 찬성해요. 1789년에 마침내 프랑스 입법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른바 인권선언을 선포했어. 이 인권선언은 1814년에 제정된 노르웨이 헌법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지. 하지만 이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려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투쟁해야 할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계몽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예외 없이 갖는 권리들을 확정하려고 했어. 그들은 그런 천부적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이해를 했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자연법에 대해 얘기해. 물론 한 나라의 법률은 자연법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소수민족이 무법, 부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연법에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여자들의 권리는 어땠나요? 1789년의 혁명은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권리들을 선언했지만 정작 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남자뿐이었어. 하지만 프랑스 혁명 중에 최초의 여성운동의 예를 볼 수 있어. 때가 왔던 거군요. 이미 1787년에 계몽 철학자인 콩도르세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글을 발표해 여자에게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자연권이 있음을 인정했어. 1789년 혁명이 시작되자 많은 여자들이 봉건 지배 체제에 대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예를 들어 왕이 베르사유의 궁전을 떠나게 한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어. 파리에는 여러 여성운동단체가 생겨났고 이들은 남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 외에도 여성을 위한 새로운 결혼법을 제정하고 생활 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어. 그래서 그런 권리를 얻었나요? 아니, 이후에도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권리의 문제는 혁명과 함께 제기되긴 했지만 새로운 제도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예전과 같은 남성 지배가 다시 시작됐지.
늘 그렇죠. 프랑스 혁명 기간 중에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아주 열렬히 투쟁한 여성 가운데 하나가 올랭프 두 구주야. 올랭프 두 구주는 1791년, 그러니까 혁명이 시작되지 2년 뒤에 여성 권리 선언을 출간했어. 프랑스 인권 선언은 여성의 자연권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장을 할애하지 않았거든. 올랭프 두 구주는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줄 것을 요구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793년에 처형당했어. 그리고 여성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당했고. 미쳤군요. 19세기에야 비로소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어.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말이야. 그리고 이 운동은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했지. 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1913년에 와서야 비로소 여성이 선거권을 얻었지. 그리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어. 저도 함께 싸울 거예요. 알베르토 크녹스 선생님은 작은 호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계몽철학에 대해 하려던 말은 다 한 것 같구나. 그런 것 같다는 무슨 느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더 할 말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크녹스 선생님이 말을 이으시는 동안 갑자기 호수 가운데에서 물 위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잠시 후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바다뱀이에요. 소피가 소리쳤다. 그 어두운 형체는 몇 번 앞뒤로 몸을 움직이더니 다시 가라앉았고 호수는 전처럼 고요해졌다. 크녹스 선생님은 몸을 돌리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일어나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소피는 버클리와 비에르 켈리 그림 앞으로 다가가서 비에르 켈리의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힐데가 이 그림 속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믿어요. 두 그림 사이에는 술을 놓은 천 하나가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자유, 평등, 박애라고 적혀 있었다. 소피는 선생님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선생님이 걸어놓으신 거예요? 크녹스 선생님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소피는 벽난로 위 선반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힐데와 소피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소피는 곧 누가 보낸 편지인지 알아보았다. 소피는 봉투를 뜯고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힐데와 소피야. 소피의 철학 선생님은 유엔의 이념과 원칙의 기초를 이룬 프랑스의 계몽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을 거야. 200년 전에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 표어가 프랑스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었지. 오늘날 이 말들은 또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줄 거야. 전과는 달리 오늘의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지.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세계를 물려줘야 할까? 힐데의 엄마는 추리극 데리크가 시작되기 약 10분 전에 피자를 오븐에 넣고 힐데를 불렀다. 힐데는 오랫동안 글을 읽느라고 녹초가 되었다. 6시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힐데는 남은 저녁 시간을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엄마와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 전에 힐데는 백과사전을 찾아봐야 했다. 구주 없다. 드 구주 역시 없다. 올랭프 드 구주 없다. 사전에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그 여성에 관해서는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정말 괘씸한 일이다. 구주라는 여자가 단지 힐데의 아빠가 만들어낸 인물은 아닐 텐데. 힐데는 더 큰 백과사전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잠깐 뭐 좀 찾아보려고요.
힐데는 어리둥절해하는 엄마에게 설명했다. 힐데는 알파벳 FORV에서 GP까지 수록된 백과사전을 찾아 자기 방으로 가지고 왔다. 구주. 아, 있다. 구주 마리 올랭프, 프랑스의 여성 작가. 프랑스 혁명 중에 특히 사회 문제에 관한 수많은 책과 일련의 극작품들을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혁명에 참여함. 몇 안 되는 여성 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여성도 남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791년에 여성 권리 선언을 발표. 루이 16세를 옹호하고 로베스피에르를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1793년에 처형당함. 현대 여성운동의 기원 중에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